자들이다 보니까 좀 그런 놓치는 부분들 아니면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리뷰하신 분들 이제 여성분들이 쓰신 걸 봤는데 두려워하시더라고. 첫 번째 감정이. 맞아요. 근데 남자도 두려울 것 같은데 여자가 두려운 게 더 많을 것 같긴 하고 그치. 실질적 물리적 폭력이나 뭐 이런 거 걱정이니까 이제 남자 분들도 여러모로 그쵸. 네. 어려워. 그냥 혼자 살자. 네. 오늘 이렇게 다룰 드라마 소년의 네. 시간 네. 아주 짧게 스토리가 어떤 건지 하고 그리고 자기 얘기할 때만 그냥 뭐 이름 말해주고 아니면 자기 하는 일 살짝만 얘기해줘도 해서 그냥 편하게 그냥 대화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주거는 다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한 네, 사람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목사님이 응. 정리하세요 올리세요. 간단하게.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말해주면서 올리세요. 저는 아까 그것만 봐서 이 스토리를 몰라. 아까 보기 간단하게 그 남자 이제 13살 남자의 이름이 뭐였죠? 제이미. 어느 날 갑자기 제이미네 집으로 경찰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잡혀갔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케이티라는 여자애가 살해됐는데 그 같은 학교에 이제 네가 그 바로 직전까지 같이 있는 영상이 수집돼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걸로 드라마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첫 화는 경찰서, 두 번째는 학교, 그 다음에 아까 심리 상담가와 보호사되고 마지막 화는 이제 제이미의 가족 이야기로 되면서 서사가 끝나는데, 근데 이제 이 드라마에서 영국의 이제 인셀 그리고 레드필 약간 이런 소재들이 나오는 학교 안에서 그래서 인셀은 이제 그 20% 80% 얘기가 그거죠. 맞아. 그래서 되게 인기 있는 우리 알파메일이라고 그게 하는 뭐의 약자인 것 같아. 저 인셀이. 인 비자발 발렌타일리 어쩌고 저쩌고 비자발적으로 독심.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인셀이 이제 처음에 막 그렇게 혐오 표현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는 아마 딱 봐도 인싸가 아니고 좀 인기가 없고 그럼 너는 인셀이네 약간 이렇게 놀리는 언어로 돼서 그 KT는 이제 그 남자애한테 그렇게 온라인에서 SNS에서 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 그런 정황 증거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얘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가 죽였다는 증거는 끝까지 나오진 않긴 하는데 어쨌든 서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아니지 너무 걸로. 더 확실한 증거가 처음에 영상에 나왔죠. 제가 말하는 본인이 건 인정을 죽이는 안 하는 장면 죽이는 장면 안 나와. 칼과 칼과 왔나? 네. 안 나와요. 아니야 죽이는 장면 나왔는데 이렇게 쓰러뜨리는 돌려서 장면. 우리한테 안 보인 거예요. 나는 나왔다고 봤는데 확실히 그래서 아빠가 그걸 보고 놀라갖고 막 난 당연히 그거는 나왔다고 이렇게 봤는데 밀치는 장면 밀친 말하고 장면으로만 봤는데. 그래요? 근데 네. 7번을 그렇게 찌르는 네. 장면을 그게 안 없어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심리 상담가를 만난 이유도 일단 그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달라고 이게 정황상 맞는 것 같은데 그쵸. 100% 보러 확정을 할 수 없으니 약간 정신과 같은 안 나왔어요, 그런 데 영상에? 갇혀 있다가 네 그래서 이 상담까지 가서 했는데 근데 이제 저도 대다수를 검색했을 때는 얘가 인셀에 속하면서 얘가 그 남자로서 그런 우리가 소위 전통적인 미술 남성 사이에서 얘가 피해의식 있는 애가 트러블이 있다가 이렇게 결국 살해까지 했는데 되게 뻔뻔하면서도 뭐 자기 이렇게 한 거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좀 메이저 해석인 것 같긴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뭐 시즌2 가능성이 있다 정도까지만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반전도 있을 수 있는 약간의 여지 해석도 그치, 있을 수 여지도 있는 사실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4화까지 몰랐어요. 아닌 줄 알았는데. 네, 왜냐하면 보통 반전이 있으니까 드라마들이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딱 해서 화끈하게 이렇게 끝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못해서 얘가 이제 인셀로서 또 나쁜 말과 언행들 한 건 맞는데 또 인셀이 또 그 윗계급에 뭐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끝나서 이렇게 끝난 거고 약간 벙지를 그건 진짜 드라마. 그러니까 이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한국 드라마 약간 여기 익숙해서 갖고 그렇죠. 도파민에 항상 뭐 암흑의 세력이 뭐 나오겠지 이제. 나는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 화면이 영상이 나는 왜냐면 아빠가 너무나 그 충격받았어. 화면 보고 충격을 받고 나중에 그쵸. 엄마하고 얘기할 때도 맞아요. 그런데 자기는 안 난 안 봤잖아. 믿었는데 내가 그 영상을 봤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난 당연히 죽이는 장면이 영상에 나와서 나는 그 애가 범인이라는 거 의심하지 않고 봤는데 왜냐면 안 만났다 다 뻥쳤는데 결국 거기서 그 이제 심리 상담가 얘기까지 생각해 보면 얘가 이제 자기 상반신이 노출돼 사진 뿌려지면 때 내가 연약한 상태니까 내가 이때 고백하면 나한테 넘어오겠지라고 해서 아마 조금
집적됐다가 몸싸움. 내가 그렇게까지 어, 절망적이진 네. 않아 그렇게 가다가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 왠지 CCTV 앞에 그 나온 그 영상. 근데 만약에 진짜 살인하는 영상이 있었으면 굳이 칼에 집착할 필요도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이화에서 그 증거 찾으려고 경찰들이 그건 또 친구의 칼이었죠. 근데 이제 하여튼 얘네 친구들 라인도 그렇고 이게 우리나라도 청소년도 그렇고 뭐 꼭 청소년 아니어도 그렇고 이제 남녀 젠더 문제부터 해서 세계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같이 좀 고민해 볼 수도 있네. 학교 문제도 그렇고 네, 학교도 그렇고.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들도 있고 심리 공부하시는 분과 정신분석 선생님을 초대를 되게 어렵게 우리가 또 타이밍이 정말. 네, 불러서 우리 아까 살짝 그 사마 상담가 선생님 장면 뭐 어떠셨는지 먼저 여쭤봐도 돼요? 아니, 살짝 소개해 주셔. 한 말해도 돼요? 그럼요. 네, 노상희 선생님 네. 정신분석과 상담 선생님. 정신분석가 노상입니다. 일단 범죄 프로파일러라고 추정이 되고 심리상담을 진행한 것은 것에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 제 판단이고요. 조금만 설명해 주면. 네, 범죄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저질러진 어떤 일정 특정한 상황 안에서 범죄가 왜 이루어졌는지를 일종의 취조나 네. 예, 그런 식으로 조서를 꾸미는 그 드라마에 나온 분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예. 그런 심리 3당 느낌이었어요. 느낌보다는. 이렇게 추궁하고 네. 그렇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네. 저렇게 유도심 이쪽에서 것처럼. 찌르고 네. 저쪽에서 찌르면서 반응을 보는. 그렇죠. 이 반응을 보면서 나중에도 본인도 이 자기의 그 분노를 털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눈물로써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숙련된 심리 상담사라고는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드라마를 봤을 때 이거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으로 들어가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정신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가족 서사거든요. 가족 로망스, 그러니까 가족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족에서 비롯된 그 문명, 우리의 문명이 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문명, 우리 문명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를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신화를 가지고 그걸 도입해서 거기에 있는 컴플렉스, 네, 이런 것들을 정신분석 안에 녹였어요. 그래서 프로이트 자신이 환자인 내담자를 통해서 내가 진짜 건장하고 굳세고 단단한 이렇게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내담자가 떠나갈까봐 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락강의 정신분석은 일단 나가 여기까지 있다가 내가 여기까지 길 안내를 해줄게. 그 사막까지 내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안내자이지 정신분석은 혼자 하는 작업이다. 네. 그리고 이거는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을 과거를 자기의 과거 어린 시절을 이렇게 캐치해 나가는 고고학이라고 봤다면 락강의 정신분석은 앞으로 나의 삶을 재창조하고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존재를 다시 재향연할 수 있는 그런 예술학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른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 드라마는 정신분석의 기초에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가족 로맨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서사가 아들한테 오고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얘기만 스토리 소년의 시간이라는 스토리만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지금 해가고 있는데 저는 약간 다른 측면이 뭐가 보였냐면요. 인셀이 되면서 내가 비자발적 독신, 네. 인셀이라고 호칭되면서 그 분노가 이 소년의 분노가 왜 소녀에게 향했는가?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봤을 때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 앞에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항상 대상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아마 페미니즘으로 또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좀 자극적인 얘기로 저 남자애가 살인자로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그냥 심리학 하신 분들 그냥 나는 페미니스트 해서 딱 보면 사실 시작부터 먹고 페미니스트는 아니어도 그냥 이런데 분노가 있는 사람이 딱 보면 처음부터 그렇고 저는 중립기업 아무도 전제도 모르고 그런 드라마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나중에 뭐 액션 나오는 건가 뭐 그냥 봐다가 이렇게 끝난 거 보고 약간 벙졌는데 그냥 심리학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다른 논쟁을 잠깐 내려놓고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렇게 하면 더 부담스러우시구나. 정말 우리가 비전공자야 뭐 말 틀리면 시신수나 막 그랬구나 막 이런데 전공도로 가면 조금 더 상처. 저는 그냥 이제 뭐 전공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보면서 아까도 살짝 밥 먹으면서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저희가 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저 집안이 뭐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선입견을 되게 갖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마에서 나왔던 그 심리 상담사도 그렇고 되게 이제 가족의 문제가 아들한테도 영향을 끼쳐서 이 아들이 그런 남성성이나 폭력성을 갖게 됐다라고 보는 시선을 자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4화에서 제가 느꼈을 때는 그 가족의 아버지 너무나 평범한 아버지고 또 자기가 학대를 아버지한테 당한 경험이 있지만 그 아들한테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폭력을 한 번도 행한 적 없고 근데 그 상황 안에서 이제 폭발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 마트 이렇게 하니까 애 자전거 던져버리고 마트 가서 이제 쫓아내는 애들 이제 막 근데 저는 저 정도의 그 상황에서 저 정도의 분노는 충분히 일반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94년생인데 저 부모님 다 맞으면서 커가지고 여기까지가 맞으면 이거 다음부터는 안 많이 맞았어. 맞았어요. 학교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랬나? 우리 학교 선생님들 다 맞았죠. 아버지한테도 매 진짜 많이 맞았고 근데 또 그냥 저희 아버지도 너무 지금 좋으신 분이시고 하지만 또 비춰봤을 때 더 좋아 보이시는 아버지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그리고 되게 애씀도 느껴졌고 그래서 그 혹시 그 경제적으로 좀 저소득층인가요? 이 집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보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가족을 특정해서 이 비행 청소년 문제는 가족의 문제가 클 거야라는 걸 오히려 좀 일부러 깨부시려고 또 이런 4화 에피소드를 넣었나? 이렇게 저는 좀 느껴지긴 했어요. 살인자가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아니요, 근데 살인자인 것 같아요. 근데 가족보다는 네. 그냥 온라인 문화나 뭐 그렇죠. 이런 데 오는 게 좀 더 그러니까 클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책임론을 따질 때 흔히 그 가족들도 마지막 4화에서 보면 좀 사이버 상에서 공격을 당하면 제이미의 누나다, 제이미의 아빠다 뭐 이런 묘사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가족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가족의 탓으로만 다 돌리기에는 너무 잔혹하지 않을까?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얘가 살인범이다를 확인하는 건 중요한 작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중요한 애가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근데 저는 이 제목이 청소년이잖아요. 제목 자체가 원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는 내 부모와 같지 않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고 자녀를 잘 돌보기 위해서 아이가 홀로 있는 시간도 주려고 했고 뭐 이런 노력들을 엄청 했단 말이죠. 근데 얘는 자기가 속해 있는 학교 그룹과 그런 자기 속해 있는 또래 그룹 안에서의 갖고 있는 문화들 있잖아요. 인셀이를 구분한다든가 놀린다든가 bullying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일들에는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부모는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청소년인 아이는 모종의 어딘가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으며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하는 세대로 설명을 하는 건 아닌가? 왜 굳이 청소년이라고 이름을 줬지?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는 방기했나? 아니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4화에서는 부모 세대가 방기한 건 아님에도 얘들은 어딘가 영향을 받고 있고 부모 세대와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해하기 매우 힘들어하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그리고 아이들이 처해 있는 세상이
그 성의 문제, 그 다음에 페미니즘과 인셀 문화와 뭐 이런 여러 갈등 속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아무도 해답을 주지 않고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답을 찾는 것도 다 개별적으로 해버려야 되고 뭐 이런 세상의 그림을 애들이 그런데 노출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의 고민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해 알고 있나라는 질문을 주로 던지는 입장으로서는 와 진짜 모르겠구나 우리가 애들 세대를 이런 반성을 또 하게 됐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보면서 저는 이제 요번에 하려고 한번 봤고 이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봤는데 그때는 김용환 목사님처럼 처음부터 막 제발 아니었으면 그런 마음도 아니었으면 하는 생기죠. 마음을 막 표정과 이런 거 보면. 그 마음을 갖고 보다가 저는 3화, 4화에서 완전 충격받았거든요. 그의 이게 행동이 첫 번째 1화에 걔랑 얘랑 같은 애야. 아. 7개월 만에 얘가 이렇게 변해? 아니면 원래 그런 애인데 자기를 철저히 숙였던 거야? 이런 생각에서 첫 번째 봤을 적에는 3화 보면서 되게 쇼킹했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보면서는 처음부터 저는 이제 얘가 이렇게 범인이라고 이제 상정. 확신을 하고 보게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가증스러운 거야. 연기를 너무 잘해.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1화에서도 너무 가증스럽고 그러다가 3화, 4화 가니까 얘가 그러니까 학교가 여기서 문제가 그 김남원 목사님은 그냥 아빠 가정 좋은 가정의 아빠도 되게 좋은 아빠고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렇게 못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심각하게 봤던 건 학교. 그치. 학교는 우리 다닐 때랑 똑같은 거야. 선생님들 하는 것도 좋은 말로 하다가도 말 안 들으면 소리 확 지르고 그 다음에 저기 빨리 나가라고 하여간 폭력 물리적인 폭력을 안 쓰지 언어 폭력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잘할 때랑 걔네가 잘할 때랑 이게 너무 문화가 다르잖아요. 얘네는 정말 인스타 안에서 살아가고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아이들 그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마지막에 그 애가 그 저기 상담할 때 이야기를 보면 아이의 기억하고 아빠의 기억이 다른 게 아이는 그 축구장에서 축구, 일을 고개 돌렸을 때 아빠가 자기를 부끄러워해서 고개 들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빠는 그런 일을 당한 아들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세대 간에 얼마나 이게 소통이 서로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빠 이야기를 하는 게서 언뜻 그 저는 아빠가 자기는 굉장히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성 중심적인 것에 대한 동경, 남성적인 것에 대한 동경, 그런 아들이 복싱하길 바라고 축구하길 바라고 그랬던 동경, 그리고 또 화가 나면 자기를 어쩔 수가 없어서 막 창고를 뚜들겨 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날 그 하루 잠깐 한 1시간, 2시간 남짓의 삶을 보여주잖아요. 그 가족. 근데 거기에서 이 아빠가 좀 막무가내요. 자기가 화가 나면. 좋을 땐 좋은데 화가 나면 막무가내요. 철물점에 페인트 사러 갔는데 가족 왜 다 같이 가야 돼? 그래서 딸이 나는 여기 있고 싶다고 했는데도 그러고 무작정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런 자기가 욱하는 거를 어떻게 할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애한테는 가리킨 건 아니지만 남자는 저렇게 보고 배웠지 않았을까? 남자는 저렇게 아빠가 우상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저기 남편한테 저렇게 화가 나면 욱할 줄도 알고 자기 감정을 이렇게 표출할 줄도 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얘는 은근히 그런 거를 배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딸은 너무나 모범생으로 잘 컸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딸을 키웠지 했더니 제이미를 키웠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난 거기 답이 있다고 생각해. 똑같은 방식으로 키웠으면 안 됐지. 여자랑 남자랑 다른데. 근데 여자한테는 누나가 얘도 굉장히 똑똑한 애였는데 보니까 얘기하는 거 보고 하면은 그런데 다른 방식이 필요했던 건데 그걸 몰랐고 어쨌든 그 부모를 내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최선을 다했으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지만
문제는 집에서의 그런 분위기랑 학교에서의 그 좀 찌질하다고 이제 놀림받는 그 분위기가 이렇게 합쳐져 갖고 결국은 그 아이가 그렇게 제이미가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가정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학교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문제. 그래서 그 부분 좀 학교 부분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왔죠. 근데 좀 아까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학교 다닐 때랑 그 별과 다르지 않다고 느끼셨다 했잖아요. 저는 되게 그 위계에 관한 부분에서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다닐 때도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있고 또 선생님들이 언어 폭력이든 또 물리적인 폭력이든 그런 면에서 했을 때는 그래도 말에 그래도 수긍하고 듣는 거였는데 여기는 그 애담 경찰 아들이 아빠가 뻔히 앞에 있는데 뒤에서 애들이 막 놀리고 괴롭히잖아요. 안 맞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진짜 막 나가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위계 질서가 다 무너진.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냥 대화에서 보면 아예 그냥 수업에 안 오는 경우도 있는. 그 영상으로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권위들이 다 상실됐구나. 담임이 자기 애에 대해서 그런 게 없고 책임감도 전혀 없고. 선생님들도 힘들죠. 어쨌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 소방벨이 울렸잖아요. 근데 그건 또 쫙 바로 나가서 다 일렬로 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그런 대비를 보여주나 이런 생각도 좀 들렸던 것 같긴 해요. 저는 그 3회차에 있는 그 심리 전문가와의 대화에서 이 아이가 마음을 일단 열었어요. 열고 막 울부짖잖아요. 당신 날 모르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당신에게 나는 어떤 의미냐. 이걸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심리상담사가 회피하죠. 회피하면서 이 아이가 난동을 부린다고 판단한 그 경찰에 의해서 나가죠. 잡혀 나가죠. 그때 이 아이에게 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아니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더 해볼까? 그 아이가 분명히 그 뒤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상담 그냥 상담만으로 볼 때는 사실 저도 상담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를 몰아갈 수 있는 그 되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결국 그분 어떤 상담 이론을 대한지 모르지만 부모의 남성성 이렇게 되겠지. 부모 아빠 할아버지인가 일단 요거를 내가 끄집어내서 정리해줘야지라는 각오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느낌이 해서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 자기 이제 그 엄마 댓글 쓰는 거 이런 분들은 이런 걸 볼 때 불편함을 너무 과도하게 이걸 몰아가는 이 드라마 자체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긴 했는데 아닌데 그 상담사는 거기서는 상담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판사에게 이 애가 어떤 거를 파악해서 써서 내는 게 목적이니까 상담은 그 아이를 끌어내고 또 변화시키고 이게 목적이란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약간 그거는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그 학교 장면 끝나고 나오는 그 노래 가사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뒷부분에 그 부분은 확실히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지 그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How precious we are 그 이야기 계속 그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가 내가 못생겼다고 얘기할 때 상담사가 그거를 넌 못생긴 기분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보통은 내가 못생겼다고 얘기하면 너 안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못 듣잖아 상담사한테. 그러고서는 그 상태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큰 테두리에서는 이 드라마가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그 개개인 자체로 정말 소중하다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못된 거를 꼬집는 그런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가정에서도 누나는 칭찬도 받고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 좋아하는지 알고 그렇게 해서 칭찬 받으면서 컸고, 얘는 계속 누나하고도, 누나는 똑똑하니까 자기는 안 똑똑하고, 그리고 얘가 자꾸 여자한테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자기 보호자를 지정도 아빠를 하잖아. 되게 그 나이면 엄마 할 것 같은데 아빠를 지정하고 전화도 아빠한테만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얘는 전반적으로 그 여자가 불편하게 된 그런 아이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엄마보다 아빠가 더 떠오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아이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학교에서는 여자들이 너는 그 20% 안에 못 들어 이거잖아요. 너는 인셀이야 이러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포함돼서 폭파가 됐는데, 아, 너 못생겼을 때 너 나 못생겼다고 할 적에 아니야 너 안 못생겼어. 너가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런 거 역사도 좋아하고 너한테 얼마나 좋은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는 바람이 난 이 드라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는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저는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 애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약간 20대가 막 우경화되는 것도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가자라고 했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날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널 평가하러 왔어. 그 부분에 말을 하고요. 아까 말씀 제일 당혹스러운 점이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데는 미국 하층 백인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못 얻고 여러 가지로 소외돼 있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근데 자기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자인 트럼프를 지지하는 배경은 아까 그 소년이 사실은 걔는 약자잖아요. 인셀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힘센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힘센 걸. 내 약자의 처지에서 약간 마초적인 걸 동경하고 동경에 대한 면도 있는 거죠. 나를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을 텐데도 그런 동경들을 결국은 트럼프를 지지해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지금 보면 이제 엊그제 나오면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김용균이 거기서 죽었을 때 SBC의 노동자들이 죽었을 때 젊은이들이 분노하지 않아요. 거기가 사실은 자기들의 일자리고 자기들이 착취당하는 구조고 그런데 그거에는 분노를 하지 않아. 그런데 조국 딸 조민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분노해. 그러니까 언론이 그걸 뇌관을 터뜨리면 가장 쉬운 쪽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전반적으로 두루 보는데 젊은이들이 그럴 여유가 없고 일단 나의 약자인 처지 이런 것들의 분노가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어디 하나 터지면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그렇게 지옥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재미는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도 입시 고등학교를 다 입시를 걸쳐서 갔으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래요? 저는 뺑뺑인데. 저는 이제 입시로 갔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지역에서 근데 입시로 갔는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지옥이진 않아서 공부를 열심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비교해봤자 학교 내에서 비교를 하거든요.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지방의 학교 뭐 사는 게 차이가 있지만 다 그만해요. 지금은 인스타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냥 곧바로 뭐 사실은 어느 가난한 애들은 여름에 휴가 못 가고 뭐 정말 이런데 좁은 집에 살 텐데 어디는 맛있는 거 먹으라고 온갖 명품 가방도 올리고 해외여행 올리면 이게 곧바로 나의 정체성하고 비교되면서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억눌려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인스타에 매달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영국에서 저 문제가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애들인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할 때는
뭐 탈출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힘든 걸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문화적으로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자극적인 게 성적인 건데 애들의 어떤 저런 문화가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서 당하는 건가? 영국이 지금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정도로 애들이 인셀이라고 할 정도로 여자의 그러니까 저희 때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으면 좋고 그렇지만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는데 그런 거에 크게 중요하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쟤네들은 저런 거에 저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구나. 선생님 인기 많으셔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그냥 누가 사귀는구나 부럽네 그 정도였지. 그러니까 요즘 억눌려 있는 상황 같아요. 많이 저희 아까 프레셔스라고 하잖아요. 아까 학교가 너무 지옥 같다 그러고 다 그러니까 재미없겠구나. 재미없겠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교는 재밌었는데. 우리는 그때는 재밌는 게 학교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요새 애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학교가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그 시간에 가 있어야 되는 공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요번에 그 정치적인 이 막 격변 요때 이대남이라는 어떤 특정적인 그 세대를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남성의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때 인셀 얘기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얘기들이. 네. 네. 그러니까 이미 한국 안에 젊은 세대들한테는 인셀이라는 이 분위기가 매우 넓게 퍼져 있네요. 근데 그게 어쨌든 피해 의식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영화 팟캐스트에 컴플레인 걸었던 아들을 둔 엄마처럼 남자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아까 저희 아이의 사례를 얘기했지만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가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야 이거 세대가 완전 다르구나. 이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이 세대 그룹과 그 위에 부모 세대가 이렇게 완전히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서로 잘 돌보고 있는 것 같은데 완전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었다는 느낌도 들고요. 특별히 하나의 사건이 결국에는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던 남성성이 결국엔 한 여자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비춰졌지만 제일 약한 곳으로 폭력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사실은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왜 그랬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근데 이미 그러고 있다는 그렇지.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사실은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춰버리고 비난하고 지적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거는 난망하다 해결할 수 없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되게 무섭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20대 남자들도 연애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20대 여자들도 연애하는 걸 매우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커플이 되어서 잘 지낸 것 같았는데 TV 보면은 막 교제 폭력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우리 모르는 새에 이렇게 되어버렸네? 라는 우리가 그냥 블랙아웃 되듯이 이렇게 보내봤던 세대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이해해야만 무슨 대화가 출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또 조금 그러니까 일부러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죽은 아이 KT가 걔가 그 백인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일 친한 친구가 제이드 흑인 여자이잖아요. 근데 흑인 여자애가 생각하는 KT는 그러잖아. KT 말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KT가 제이드한테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정말 살아가는 정말 이유가 된 것 같은 엄마하고도 걔는 관계가 안 좋은 것 같고 제이드는 그런데 그런 KT가 걔네한테는 가갖고서는 그 제이미한테는 그렇게 괴롭힘을 언어 폭력을 해놓은 거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거 일부러 저는 그거 집어넣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다 착하기만 아이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것이 나쁘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뭔가가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아이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이미한테도 그 상담사가 계속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냐고 너가 무엇을 뺏어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저질렀다고 저는 가정하고 사람을 죽여놓고 나서도 일단은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계속 회피하잖아요. 그리고 난 안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 계속 하는 거가 그 내가 힘들고 다른 사람들 힘들고 같이 힘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문화가 정말 지금은 사라지고 없구나. 그 KT 부모 이야기를 하더라도 걔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가 괜히 지금 드라마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 있는 문화잖아. 그러면은 도대체 저는 뭐 기독교인으로서 항상 생각하는 게 페미니즘 책을 읽으면 이건 결국 인권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장애학에 관련된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들 보면 또 결국은 인권 문제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하여간 이렇게 규정을 딱 하는 순간 반이 나뉘어지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페미니즘도 그러니까 그냥 인권으로 나가지 않고 휴머니즘으로 나가지 않고 약자인 여자들을 보호하는 천에서 하면 그럼 그 밖에 있는 남자들하고는 적대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장애인도 장애인 비장애인의 인권으로 가면 모두의 인권으로 가면 그게 괜찮은데 장애인의 인권 비장애인의 인권으로 하면 결국은 또 이렇게 막 서로 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거는 그래 결국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교회는 희망이 없지만 기독교는 신앙은 아니셔가지고 이제 논리적 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국사 선생님 약간 너무 종교에 아닙니다. 근데 종교는 순수합니다. 한 목사님이 세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방금 또 성별 간에 그것도 너무 심하고 요새는 한쪽의 그런 권위나 또 이런 걸 주장하면 이제 역차별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도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고 20대 자라오면서 되게 이제 그런 논쟁들이 많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제 이제 친구들이 군대 갔다 오면 그런 이제 커뮤니티의 용어들 이제 노무현 대통령부터 이제 비하 발언부터 이제 여성들 해가지고 이게 되게 경고했었었는데 지금은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인터넷 방송 문화도 좀 큰 것 같고 제가 지금 청소년, 청년 이렇게 파트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되게 조금 이제 그러니까 너무 좋은 친구들인데 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은둔 성향도 있고 근데 딱 보면 다 그러니까 낙인을 찍을 수는 없지만 이제 게임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막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늘 이제 인터넷 방송 안에 살고 있고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유튜브 방송이 아니죠? 네. 유튜브 방송 아니죠? 네. BJ 방송.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서 그 방송도 어디 플랫폼이 뭐예요? 뭐 그 아프리카나 네. 뭐 그런 틱톡 뭐 이런 거?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근데 그런 방송 BJ들이 되게 그런 문화들을 주도해가고 또 정치 애들도 그런 판단 기준이 다 거기서 이제 주도가 된 흐름을 그냥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정치적으로도 되게 민감했을 때도 애들이 그런 깊은 관심이나 이런 게 없는데 일단은 반 이재명의 그냥 이제 이준석 이 자기네들의 그런 위치나 권위들을 대변해주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 좀 이상하게 바로 느끼고
성별 간에 그게 좀 큰 것 같기도 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내용을 보고 여자친구랑 같이 봤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도 아까 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남성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두려움이 조금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사회에서 이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 살인들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 보고 또 데이트하면서 헤어질 때도 무섭지 않고 어떤 보복이 올지 모르고 또 이제 워낙 그런 성적인 뭐 사진이나 영상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참 여성분들이 느끼는 또 그런 공포나 두려움도 또 이해도 되면서도 다 남자들이 그러진 않을 텐데 또 그런 시선을 보는 것 자체도 저도 좀 불편하고. 근데 사회학적인 부분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어찌됐든 간에 대처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가장 전일화된 사회 대표적인 주자 중에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미국, 영국, 그다음에 한국.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경쟁이라는 구도가 얼마나 공고한지 모두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우애를 나누는 공간이 전혀 아니게 되었잖아요. 무조건 경쟁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 근데 영국도 뭐 당연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영국도 그런 경쟁이 좀 심해요. 그럼요. 학교 안. 그렇죠. 거기 영국이야말로 뭐 어쨌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채로 애들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실력을 길러서 살 가치를 증명한 애들한테는 좋은 걸 줄 거야 라는 게 마치 당근처럼 얘기되지만 그 당근의 수혜를 못 받는 애들은 낙오자가 되어버리고 루저가 되어버리고 낙인이 찍혀버리는 게 아까 그 구조 안에서도 낙인 찍혀버리면 끝이잖아요. 아무도 구조해주지 않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런 세상을 변화시킬 상상력을 작동시키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이 갈등을 매개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해가는 세력들도 있잖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업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돈벌이가 된다면 모든 사용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라면 어쨌든 사회의 변화에 대한 상상력을 누군가가 작동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또 계속 일어날 것이고 특별히 청소년이라고 할 때 질풍노도식이라는 거창한 옛날엔 그런 좋은 표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방기되어 버리듯이 자 너희들 10대 때 열심히 능력을 길러서 20대로 넘어와서 잘된 애들은 좋은 세상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구도가 아이들한테 그냥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세대를 변화시킬 상상력을 갖지 못한다면 이 일은 또 이런 일은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현실에서나 일어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되게 그래서 저는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되게 무서웠다라는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언제는 청소년기 우리 걸 번역했을 때 소년의 시간이라고 어덜레센스인가? 어덜레센스.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 이것이 과연 그 소년의 시간에만 국한된 이야기인가? 우리도 다 소년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우리 나이만 먹었지 사실 우리 소년 방황하고 네, 혼란스럽고 좀 뭐 나이 먹고 왜 저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년의 시간이 계속해서 그 청소년기라고 한정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다음 노년기도 역시 소년의 시간일 수도 있겠다. 이 상황이 계속해서 세대를 지나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존재들이 언제든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을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 못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그런 소년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또 주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시대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최근에 사건들이 막 네. 떠오르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 아들. 자기 생일 잔치 맞아요. 이런 사건들 인천. 어르신들 간의 연애 속에서 일어나는 살인
이게 아주 종종 보도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도되는 양은 밑에 이만큼 깔려 있으니까 요만큼 보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우리 모두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지? 어떤 흐름이지? 단순히 세대만의 문제로 해결할 수는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럴 때 하나의 신념은 꼭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나의 이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두 발 딛고 땅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지금 여기 이 장소에서는 그게 이제 하느님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씩을 신념화시키는 거, 자기만의 가치,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갖고 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가 잘 안 된 상태를 상징적으로 청소년한테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 드라마를 보고 그냥 결과적으로 안 좋은 영향으로 가는 거는 근데 저는 사실 그 가정이나 학교나 이걸 되게 평범하게 봤거든요. 근데 학교를 가면 비슷해요. 지금 초등학교 애들 난장판이고 가정도 이 정도면 저도 되게 괜찮은 과정을 봤거든요. 너무 평범하고 그냥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 노출된 애 중에 특히 인세일이라고 하는 애들이 보통 근력도 약하고 약간 여리여리하면서도 80% 루저들 얘네들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이 영화 드라마처럼 결국 살인자 같은 애들이 될 거야 라고 하면 그런 대다수의 80% 남자들 오히려 알파메일이 괜찮을 수도 있어. 아니면 얘네들이 잠재적 가해자야 라고 하면 남자에 대한 공포, 증거, 약간 도시면 이렇게 가면 사실 이 드라마가 사실 그 효과를 더 촉진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그래서 아까 그 팟캐스트 그 어머니는 그런 시선으로 느껴져서 반박 글을 쓰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랑 별개로 저는 이 드라마를 분석할 때 이 13살 애가 그런 누구나 갖고 있는 학교의 80% 걔야. 근데 얘가 완전 범죄를 할 만큼 바로 한두 시간 전에 이렇게 해서 그 감정 소했을 때 경찰도 아무리 이렇게 몇 달을 찾아도 할 만큼의 완전 범죄를 일으킬 능력이 있는 애고 이렇게 연기력이 뛰어난 애인가를 그냥 저는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관없이. 근데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건 그거랑 별개로 이 현상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계속 되는 거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고민할 거냐는 또 다음 이제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그런 문제들이나 현상들이 있는데 그 위치에서 뭐 이 아이를 존재 자체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발 디딜 그런 자리를 어쨌든 기독교를 떠나서 어쨌든 종교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도 들고 또 종교가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더 종교와는 멀어지는 세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또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독교에 뭐 그런데 그건 이제 기독교 안에서 오래 계셔서 그런 거고 사회적인 시각에서는 기독교에도 그런 시각이 있구나.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왜 저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파트 가면 교회 그 아파트 현관에 어디 교회 이게 붙어 있잖아요. 무슨 교세. 저는 예전에는 그런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들을 나누다 보면 이 정도 교회 다녀라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의 마음 속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대형 교회 하면 교회 어디 다니세요 물어보면 이름이 좀 있고 동네에서 크고 이런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가 백화점이 됐어요. 우리가 그냥 동네에 있는 조그만 가게 가서 사고 마트에 가서 사지 않고 백화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뭔가 내가 가치 있는 그래도 품질을 보장받는 걸 산 것 같고 남들 보기에도 어디 갔다 왔어? 그럼 백화점 갔다 왔어. 옛날에 이러잖아요. 대형 교회를 가서 얻는 거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믿음만큼의 축복, 거기에 대한 보장된 여러 가지 것들. 사실 기독교는 그런 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닌데 그렇게 돼서 학습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기독교라고 말하고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 있는 교인들의 상당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건 내가 어떤 걸 믿으면 나는 이만큼 보장받아. 이 정도 급이 돼. 이 정도 급이 돼. 그러니까 그 정도 급에 못 간다는 현실을 아까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사회 청년들이 비정규직이나 여러 가지 산업재해에 노출이 돼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럼 비참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내가 싸워야 되는 현실이고 내가 바꿔야 되는 현실인데 내가 거기에 가서 그런 재해를 당하거나 내가 그런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실은 가기 어려운 굉장히 상류층만 갈 수 있는 자리가 내가 가야 되는 자리라고 하니까 그것의 불공정성에는 분노하는 거죠. 사실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내가 사실은 그 의대를 들어가거나 이런 건 극히 작아요. 실제로 내가 몸담아서 피해를 보고 이런 것들에는 분노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담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훨씬 사회 정의에 대해서 민감하고 분노해야 되지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거 볼 때 교회가 과연 그 기독교인이 어떤 것인가를 그만큼 강조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왔나?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교회에는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기독교라고 얘기잖아요. 교회에는 힘이 없다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그 약간 이제 약간 사담인데 저는 죽기 전에 내가 한 사람한테라도 내가 있어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우리 남편 말고 남편은 너무 당연하고 남편 말고 당연한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대단하신데요 정말. 남편한테. 남편은 당연해요 나는. 남편 말고 딱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러면 내가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나는 신앙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죠. 오히려 그 전에는 더 거대하게 생각을 했지 오히려. 그러니까 사회를 위해서 뭐를 해서 내 이름을 떨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했죠. 근데 이제 교회에 가서 처음에 신대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생각한 건 항상 내가 교회 교육 그 주일학교 구조를 바꿔서 막 거대한 생각을 막 항상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깨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주제 파악을 이제 하게 된 건데 그런데 요새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그 숭실대에서 가서 애들을 만나보면 그 나의 그 바운더리가 정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게 친구한테는 그래도 갔었어도 요새는 친구한테조차 안 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바운더리가 그냥 우리 가족 여기서 끝인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세대가 그냥 계속 자라서 그 누군가는 사회를 위해서 뭐 큰 좋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이런 삶 세계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사회의 주체가 된다면 그럼 우리나라랑 어떻게 될 건가 하면 되게 암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또 지난번 반복된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탄핵 때 막 나온 걸 봤잖아요. 젊은 애들이. 근데 문제는 거기에 여자애들이 압도적으로 다수라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이해를 저는 잘 못하겠는데 양쪽 집회를 이제 가보면 태극기 쪽 부대는 거기도 젊은 애들 꽤 많아요. 가족까지 막 나오고 애들까지 나온 애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우리 쪽 집회를 가면 나와서 이야기하는 특히 여자애들이 꼭 자기 성 정체성을 꼭 얘기를 해. 그래요? 꼭 저는 뭐 레즈비언 뭐 누구입니다. 저는 성소수자 누구 꼭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쟤네가 그 이야기를 거기에 나가서 하고 싶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앉아있던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야유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맨 초창기에는. 근데 그게 아예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욕하는 사람들이 없었. 근데 처음에는 옆에서 막 쌍소리도 막 들었거든. 그것도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뭐 XX년 응? 왜 여기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여자들이 막 아줌마들이 그런데도 얘네가 꼬박꼬박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 왜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 근데 얘네가 그 이야기를 할 자리가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흥분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 발언대에 쓰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에서 성소수자가 진짜 소수잖아요. 이성의 자에 비해서 소수잖아. 근데 그 발언 비율을 보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몰라 제가 갔을 때 집회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네가 그동안 억눌렀던 걸 여기서 이렇게 푸는구나 했는데 반면으로는 지금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지금은 너무나 페미니즘이 이렇게 극명하는 사회에서 지네가 풀 수 있는 장이 지금 만들어진 데가 저기밖에 없는 게 커뮤니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몰려서 있으니까 커뮤니티라는 거가 되게 제한된 거잖아요. 글로만 오가고 이런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교통이나 그 소통함이 없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이게 장을 이렇게 풀어놔줘서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걔네도 훨씬 이게 저는 해소가 되고 뭔가가 문제가 오히려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우리가 욕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 fem코 걔는 너네는 왜 그러냐 이렇게 뉴스 제대로 된 거 한두 개만 찾아봐도 이준석 얼마나 나쁜 놈이지 금방 알 수 있는데 너네 왜 그러냐 지금 그래서 욕할 때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욕할 때가 아니야 지금. 걔네를 풀어줘야 돼. 말할 수 있는 장을. 그래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얘네도 진짜 라이언이나 제임이나 다 얘 너네 괜찮아. 너네 절대 28시 그런 거 인셀 그런 거 없어. 너네 진짜 괜찮을 거야. 커봐. 너한테 너만을 위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다독이는 그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어른이 신뢰받는 어른이. 근데 목사님 다독여준다고 위로받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건 걔네들 느끼는 우리 현실을 모르네 이럴 수 있다. 그것도 그럼.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게 또 알지도 못하면서 위로한답시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문제네. 네, 그게 위로한다. 저 그런 얘기가 사실 튕겨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되게 속상하잖아요. 나는 진심을 다해 위로하고 싶은데 그냥 위로가 아닌가 걔네들한테는 내 얘기도 알지도 못하면서 뭐 짓거리고 이런 거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함부로 아는 척 하기도 쉽지 않다. 지금은.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얘기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넘겨짚어서 얘기하는 건 되게 기분 나빠할 거고 첫째로. 근데 자기네들의 현실을 알아챌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 그룹도 되게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얘기를 오픈 안 해요. 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부터 이런 현상이 왔지? 이런 연구도 필요하겠고 저는 아까 사회학적으로 얘기한다시고 이제 어떤 얘기를 좀 꺼내봤지만 제 고민은 사실은 학교 얘기하셨을 때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교육이라는 아이들이 어쨌든 유소년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거쳐야 되는 제일 중요한 관문이 교육 학교인데 이 학교가 경쟁을 위한 도구로 전락이 되어 있는 상태를 개선하지 않고는 얘네들이 어른이 되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훈련이 안 된 채로 넘어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준비를 해야 될까 우리나라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할 때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뭐 인선하고 그럴 때 저 실망스러웠던 게 그런 부분 교육부 장관 아무 생각 없구나. 지금 현실 눈앞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노동 문제 해결하는 거 전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판단과 동시에 그게는 생각이 잘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오래 걸릴 일이니까 성과를 내기 힘든 일이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과를 내기 힘든 이 교육의 부분에 뭐 굳이 기독교의 효용성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접근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고민이 저는 무용하다고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썬데이 스쿨 의미 있었던 시간들을 이미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네. 교회는 이제 학원에 밀려버리는 이런 공간이 이미 돼 있잖아요. 재미도 없고 옛날에는 너무 재미있고 너무 즐거운 곳이었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도 힘들고 하여튼 여러 면에서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하려고 들면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든. 진짜 학교가 제일 문제고 근데 제가 김유리 교수님이 그 강연하는 데 가서 한번 들어보고 그 덕분에 제가 그분 책도 몇 개 읽었는데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 경쟁을 없애고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정치 교육을 하고 교사들이 정치 현장에서 제일 많이 일선에 서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국회의원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그 직업을 찾으면 교사가 단일 직종으로는 제일 많이 갖고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번 국회의원 하면 그 다음에 다시 교사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래서 거의 한 번 하면 다시 교사로 돌아가서 다시 교사를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가 금지가 되어 있잖아, 교사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런 현실이 학교 안에서 정치적인 것들을 다 제외되고 정치적인 토론이나 민주주의 교육하는 것들이 다 제외되고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입시 경쟁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간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가장 학교에 적응 잘하고 가장 수능적이고 가장 하라는 대로 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이전처럼 저항의식이나 무엇인가를 바라는 거는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쟁을 없애는 게 수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독일 교육을 굉장히 막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독일에서 신나치당이 나와갖고 지금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막 학교에서 경쟁을 없앤다고 해서 이게 거기는 지금 경쟁 없지. 걔네는 그냥 원하는 학교 가면 되잖아. 그리고 직업 그냥 대학 안 갈 애들은 그냥 직업 학교로 들어가서 그냥 나오면 되고 걔네는 학비도 다 무료인데 다 의무교육 대학까지 다 자기 가고 싶으면 다 가고 이런데 그런데도 우경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로 그냥 학교 문제만인 건 같진 않아. 전반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가 완전히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 모든 것에 맞물려서 나온 것 같아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는 너무도 말도 그렇죠. 너무도 큰 이야기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또 다행이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 이야기를 나는 우리조차도 그가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어떤 개념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예전에 대안학교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학교가 너무 경쟁적이고 사실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살려주지 못한다. 대안학교가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모모 대안학교는 이제 거기서 그 대안학교가 성공적으로 평가받은 이유가 일반 정규학교 교육을 시키지 않았는데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교를 많이 보냈어요. 논술로. 그 학교가 이제 자유스러운 교육을 하고 독서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독서를 많이 해서 애들이 창의적이었다. 뭐 아이들이 보다 인간적이고 포용적이었다는 게 포커스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뭐 입시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 갔다 했어요. 결과적으로 논술로. 그래서 독서가 어떤 우리가 인간다운 우리의 정신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수능 논술에 도움이 된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 보냈던 많은 학부모들이 사실은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그런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부모였어요. 근데 그런 진보적인 부모조차도 학교 레벨에 대해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 시민이 그 나라를 결정한다면 제가 이제 학원에서 애들을 오래 가르쳤는데 놀란 건 그랬어요. 한 20년 전에 초등학교 아이가 자기의 꿈이 공무원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부모님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겠죠. 이 각박한 시대에 뭐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노력해야 돼,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생존 본능상 이게 어려운데 결국 아이를 우리를 보고 배우잖아요. 우리가 너무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말로는 뭐 친구와 놀아 뭐해, 근데 엄마 아빠가 늘 열심히 뭘 하고 있으면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말로 엄마 아빠가 좀 널브러져 있고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수많은 좋은 책을 보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조차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책을 읽어요. 널브러져 있는 걸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점이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애들이 공무원이 꿈이에요. 뭐가 꿈이고 막 이런 지극히 실용적인 그 나이 때. 그래서 유명한 요즘에 있던 책 제목이 한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뭐 이런 것처럼 세대가 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우리 스스로가 어떤 긴장돼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 코멘트 뭐 네. 없습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소년의 시각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대한민국, 혹은 그것을 불편한 점은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에는 희생양이 된 그 소년. 사실 뭐 소년의 시간에 대한 그 피해자는 드라마상에서는 소녀 케이티지만 실제 살아남아 있는 그 제이미가 사회를 희생하고 가족을 희생해서 그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모두 서로 그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뭐 인셀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80%에 속하고 20%에 속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나로 봐줄 수 있고 너를 너로 봐줄 수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년의 시간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 그래도 코멘트 뭐 있으세요? 그 소년 시간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부모님 영향보다 커뮤니티 영향이면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별로 영향이 없긴 하거든요. 얘네들끼리 놀이터에서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아까 너무 서로 극렬하게 싸우는 분위기로 가지 않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준석 뭐 표현도 조금 청년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너무 이제 정지하는 거를 좀 언어 순화를 조금만 덜 해서 나는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거나, 하여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뭔가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화의 기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때 우리도 다 각 사회자마다 워낙 또 우리 진보 진영 갈수록 정의감들이 또 다 있으니까는 어떻게든 뜯어 고쳐서 이렇게 갱생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워낙 많으면, 왜냐면 저희 이제 손님으로 오는 분 중에 막 이준석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고 막 다양한데 이제 그 보통은 또 다 다르잖아요, 목사님 생각이. 그럼 이제 사실은 같은 테이블에 앉긴 좀 제가 볼 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청년들도 되게 페미니즘에서 남자를 좀 혐오하거나 공포에 질린 분도 있고, 또 이거 그 게임 커뮤니티에 봐서 20대 청년인데 굉장히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애도 있는데 같이 어울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같이 놀 수 있는 장을 어떻게 할까. 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광장에서 성소수자가 커밍아웃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에게, 성소수자에게 있어서 커밍아웃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열 수 있는 기회, 자기가 남에게, 그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의 장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 이것도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생각하고 보면 그 성소수자 커밍아웃 하는 사람 중에 남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지금 대화의 장악. 상황에서 남자애들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 생각은 안 했는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교육, 민주주의 교육이 아기 때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변화되기 힘들 것 같아. 그래 너랑 나랑 다른데 그래서 뭐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너가 생각하는 건 이런 쪽에서 맞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쪽에서 맞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참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 옛날에 학교 다닐 적에 우리는 87학번이니까 운동권이 제일 막 이렇게 그럴 때잖아요. 근데 제일 열심히 싸운 사람이 제일 배타적이야. 제일 막시즌 공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막 뭐 인류를 위해서 뭐 이러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약자들을 위해 한다고 막 제일 소리치는 사람이 제일 배타적이에요. 자기랑 조금만 다르면 그냥 한판 대판 싸우고 다시 말 안 하고 이러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신앙 좋다고 막 열심히 그러신 분들이 제일 배타적이잖아. 제일 정죄 많이 하고. 87학번.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참 저는 그게 그런 문화 그리고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기술 어제 우리 제 어제 말할 수 무슨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약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민주주의 교육 그다음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 그거가 어렸을 때부터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교육보다도 기회, 공간, 장소를 줘서 어린이끼리 놀든 이렇게 그렇지. 서포트를 해. 근데 교육이란 말도 약간 계몽주의적 개몽주의적인 이야기니까. 얘네들이 들으면 일단 피해야 돼. 네, 그래서 약간 어울릴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제 사족인데요.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도 토론 수업 엄청 많거든요. 지금 네, 토론 수업 하거든요. 말을 그 안 토론의 결과가 뭐냐면 말을 안 해. 누가 이겼냐예요. 누가 더 애들의 설득을 잘했느냐예요. 잘했냐? 이런 지금은? 토론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현실이 너무 암담하네. 어떡하면 좋아. 큰일 지금 나네. 성인이라고 인정받는 연배를 딱 넘어오는 순간부터 자기의 어떤 시민 권리, 투표도 해야 되고 뭐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 권리는 확 주어지는데 이 권리의 이론적 토대가 뭐고 사상적 토대가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막 이것저것 해서 그냥 막 흡수하고 있는 세대들이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중고등학교 거쳐오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 어떤 그런 토론이든 남을 이해하든 뭐 이런 류의 수업에 익숙하지 않다. 경쟁 뭐 이렇게 넘어와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분노를 우리는 알지조차 못한다. 이유를 모르고 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향방을 못 잡고 있다. 요거는 형사 같으네. 우리 시대의 그런 질문으로 좀 우리에 대한 자성으로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못 놀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분노는 학원 다니고 뭐 하고 놀 수 없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못 놀면 분노하거든요. 일 많이 시키고 이제 이거 스트레스해서 근데 애들은 정말 못 놀아요. 뭐 어떤 것들에 붙잡혀 있고 그리고 학원을 설사 못 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낙오자다. 이러면 굶어 죽는다. 이런 거에 두려움에 포섭이 돼 있어서 편하게 못 놀죠. 좀 놀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교회를 놀이터 만든다 해도 놀러 올까요? 안 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부모님들이 뭐 안 놀러 보내주시면 안 돼요? 간다고 학원 그러면 하고는 저희 이번에 여름 사역들이 쭉 있으니까 근데 청소년 친구들 다 학원 방학인데도 텐텐 10시에 가서 10시에 맞춰요. 근데 이제 요새 유치원 방학이 열흘이더라고. 유치원. 나 황당해갖고. 그래가지고 또 한 친구는 그거 째고 교회로 잠깐 놀러 왔는데 엄마가 이제 위치 추적으로 그래가지고 학원 안 가고 어디 갔냐.
진짜 너무 암담하다. 근데 암담. 아이들은 뭐 부모님이 그 선택권이 없잖아요. 부모님조차도 그거 이제 포섭돼 있는 거죠. 그쵸. 이 애를 놀리면 우리 애는 낙오된다. 그쵸. 왜냐면 그 두려움이 자기도 크죠. 거기에 정성과 그쵸. 뭐 재정을 다 투입해서 하는 걸 때는 배경이 놀면 낙오된다. 근데 저는 놀아야 성공. 하마튼 열심히 살 뻔했어요. 많은 고민을 주게 했던 드라마. 아무 생각 없이 봤다. 저는 무서웠다. 디스토피아적인 미래 생각에 두려웠다.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신대원을 다니니까 다들 이제 이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왔다는 말이 어떤 때는 소명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암담한 이 표현이 결론으로 많이 이렇게 가요. 예수밖에 없어. 그럼 그게 답이 없다는 얘기죠. 경배와 찬양으로 망했다, 우리 가거든요. 망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게 경배와 찬양으로 가. 이 현실에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경배와 찬양이 바로 이 몰입이 되는 분위기로 가서 이러면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생이셔서. 학교 다닐 거기 때- 학교는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경배와 찬양으로 배우고 이제 나와 봐서 이제 불러봐야지. 아니야, 이 새끼들이 졸업하고 한 100년 불러보면 이제 찬양도 안 나올 때 되면 이제 어떡하지? 또 교회 얘기 꺼내니까 막 교회 얘기하고 싶잖아. 교회 욕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싶고. 똑같아요. 목사님들 오면은 진짜 또 경배와 찬양으로 하니까 그 삶의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소니 음료 책 모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신학생들이 많이 오면 대화가 진짜 산으로 가거든요. 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아니 그 다음 대화를 진행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거리를 약간 이게 현장감이 없으시구나. 왜냐면 힘들어요. 다른 분들, 청년분들도 그렇고 막 신학생들도 힘들었다고 피드백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맞아요. 현실적인 문제 돌파구를 해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참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네. 얘기하면 더 이제 길어집니다. 산으로 간다 이제. 잘 편집해서 해보겠습니다.